가장 화려하게 돌아와야 했던 날에 오히려 가장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말았습니다. 때는 1645년 5월이었고 조선의 다음 왕이 되어야 할 소현세자가 차가운 방 안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고 돌아온 지 고작 2달 만에 벌어진 믿기 힘든 비극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세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시신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급히 입을 막아야 했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공식 기록에는 세자가 병으로 죽었다고 적혀 있지만 그날 방 안에서 시신을 닦던 이들이 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자의 온몸은 마치 숯불에 구워진 것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눈과 코를 비롯한 얼굴의 7구멍에서는 검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몸 안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 장기를 모두 태워버린 것 같은 처참한 형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덮고 있던 이불까지도 그 기괴한 검은 빛깔에 물들어버릴 정도였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책인 인조실록조차 이 끔찍한 광경을 차마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기록을 담당하던 관리는 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온몸이 검게 변했으며 곁에서 지켜본 이들은 그 모습이 마치 독약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세자가 죽어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아버지인 인조 왕이 단 한 번도 아들의 방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 3일 동안 왕실의 정식 의료진은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혔습니다. 오직 인조가 직접 지목한 의원인 이영익만이 세자의 곁을 지켰는데 그가 세자에게 침을 놓을 때마다 고통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세자의 비명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올 때 과연 인조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없애려는 냉혹한 임금이었을까요? 게다가 세자가 숨을 거두자마자 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친척들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하고 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과정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언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당시 궁궐 안팎에서는 인조가 세자에게 벼루를 던졌다는 소문이나 세자가 가져온 서양 문물 때문에 왕이 크게 노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의문은 세자를 치료한다며 꽂았던 그 침 끝에 과연 병을 고치는 약이 묻어 있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독약이 묻어 있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세자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보복을 당해 모두 제거되었으며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마저 차가운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왕의 자리를 지키려는 인조의 비뚤어진 욕망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 소현세자가 돌아오고 싶어 했던 고국 조선이 왜 그에게 가장 잔혹한 사형장이 되어야만 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청나라에서의 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8년이라는 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뼈를 깎는 치욕의 세월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눈이 번쩍 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라 부르며 침을 뱉던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서 조선의 세자가 적국인 만주족의 황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인조에게 청나라는
자신을 무릎 꿇리고 머리를 3번 땅에 찍게 만든 씻을 수 없는 모욕의 상징이었지만 그곳에 인질로 잡혀간 아들 소현세자는 전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자가 머물던 거처인 심양관은 단순히 갇혀 지내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조선과 청나라 그리고 멀리 서양의 물건들이 오가는 거대한 정보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자는 그곳에서 독일인 신부 아담 샤를 만났고 푸른 눈의 이방인과 함께 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조선이 알지 못했던 둥근 지구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세자가 처음으로 지구의 모형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떨림은 아버지가 믿고 있던 유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세자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땅을 일궈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큰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청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백성들을 직접 사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등 이미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들이 한양의 궁궐에 닿았을 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인조보다 세자를 더 믿는다는 소문과 함께 아들이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될지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들이 인조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해야 할 아버지는 어느새 아들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을 두려워하는 냉혹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1645년 2월에 세자가 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인조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기는커녕 세자가 가져온 서양 서적과 물건들을 나라를 망칠 위험한 도구로만 보았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인조가 세자가 선물로 가져온 벼루를 세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은 낡은 시대를 지키려는 아버지와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아들의 처절한 충돌이었습니다. 세자가 귀국한 지 고작 2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세자를 진찰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은 인조가 유독 아끼던 침술사 이영익이었습니다. 이영익이 세자의 방에 들어간 이후로 세자의 비명 소리는 끊이지 않고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세자는 침을 맞을 때마다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인조는 다른 의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습니다. 결국 세자가 숨을 거두기 직전 방 안에는 세자와 이영익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지키던 사람들은 여러 명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기이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 소리가 세자의 마지막 유언이었는지 아니면 그를 데려가려 온 죽음의 그림자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이제 인조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가장 낮은 신분의 남자가 임금의 가장 아끼는 칼이 되었습니다. 세자의 목숨을 앗아간 그 치명적인 침끝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침술사 이영익입니다. 그는 원래 대궐에서 일하는 정식 의사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침을 좀 잘 놓는다는 소문이 돌던 떠돌이 침술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 엄격한 왕의 침소까지 들어와서 나라의 기둥인 세자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인조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후궁인 조기인이라는 여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기인은 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마치 눈에 박힌 가시처럼 몹시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자신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침술사 이영익은 바로 이 조기인의 어머니 집을 드나들며 특별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영익이 궁궐에 들어온 과정 자체가 매우 이상하고 이례적이었습니다. 인조는 갑자기 이영익의 침 솜씨가 귀신 같다며 칭찬을 늘어놓았고 세자가 알아눕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세자의 전담 의사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왕실의 건강을 책임져 온 정식 의사들은 철저하게 쫓겨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세자가 누워있던 3일 동안의 기록은 마치 무서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끔찍합니다. 이영익이 세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밖에서는 세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침을 맞으면 막힌 기운이 풀려 아픔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이영익이 놓는 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다녀갈 때마다 세자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갔고 몸 여기저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 단점이 솟아올랐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세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할 때마다 인조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왕은 마치 이영익이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더욱 기괴한 점은 세자가 숨을 거둔 직후에 보여준 침술사 이영익의 행보였습니다. 만약 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가장 먼저 붙잡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담당 의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영익을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감싸고 보호했습니다. 신하들이 이영익을 당장 끌어내어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간곡히 청했지만 인조는 그저 침 솜씨가 서툴러서 일어난 사고일 뿐이라며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을 이토록 아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서늘한 진실의 끝자락을 보게 됩니다. 이영익은 단순히 실수를 한 살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집행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침통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후대의 기록들은 그가 사용한 침 끝에 비소와 같은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침을 찌르는 곳마다 독이 퍼져나가며 장기를 녹여냈고 그 결과 시신이 그토록 참혹하게 검은색으로 변했다는 추측입니다. 이영익은 왕의 침실과 세자의 방을 오가며 보이지 않는 죽음의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왕의 불안함과 의심을 먹고 자란 괴물이었으며 인조가 휘두른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자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영익을 궁으로 불러들였던 조기인의 주변에서도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인이 세자를 저주하기 위해 궁궐 땅 밑에 무서운 물건들을 몰래 묻었다는 고발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영익과 조기인 그리고 아버지 인조까지 연결된 이 검은 고리는 소현세자의 죽음을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후궁과 짜고 떠돌이 침술사를 시켜서 친아들을 서서히 죽여갔다는 이 잔인한 가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궁궐의 차가운 공기는 이미 그 무서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죽던 날 밤에 이영익이 방을 나설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침통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세자의 짧은 생명뿐만 아니라 조선이 가질 수 있었던 새로운 미래까지 담겨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제 비극의 화살은 세자의 죽음 그 이후를 향합니다. 세자가 사라진 빈자리에는 그의 아내인 세자빈 강씨가 남겨졌는데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시아버지로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친아들을 죽인 아버지는 이제 며느리와 손자들에게까지 그 서슬퍼런 칼날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궁궐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가장 슬퍼해야 할 아버지는 아들의 흔적을 지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인조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백성들의 입을 막으며 장례를 서둘러 끝내버렸습니다. 보통 왕실의 장례는 몇 달 동안 엄격하게 치러지는 것이 도리이지만 세자의 장례는 마치 전염병 환자의 시신을 처리하듯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신이 검게 변했다는 소문이 대궐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임금의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지독한 광기가 인조를 사로잡았고 그 서슬퍼런 칼날은 이제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며느리 세자빈 강씨를 향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독을 타서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무명을 씌워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비극의 시작은 어느 날 왕의 식탁에 올라온 전복구이였습니다. 인조는 자신이 즐겨 먹던 전복구이에 독이 들어있다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발작에 가까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며느리인 강빈을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이것은 사실 세자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인조가 미리 짜놓은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강빈은 조선의 여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으며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할 때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장사를 이끌며 남편을 든든하게 지탱했던 여장부였습니다. 인조에게 그런 며느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동시에 청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위험한 경쟁자로만 보였습니다. 인조는 며느리인 강빈을 궁궐 지하의 좁은 방에 가두고 그녀를 모시던 하녀들을 끌고 가 잔인한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강빈이 독을 넣었다는 거짓 자백을 억지로 받아내기 위해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비명이 궁궐 담장을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빈은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세자빈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조는 조선 왕실 역사상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는 잔인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강빈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나자 인조는 이제 걸림돌이 될 어린 손자들에게까지 차가운 눈길을 돌렸습니다. 세자의 세 아들은 손자가 아니라 뿌리 뽑아야 할 싹으로 여겨졌고 아이들은 먼 제주도로 쫓겨나 그곳에서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며 한 가족 전체가 역사 속에서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조가 왜 그토록 철저하게 아들의 핏줄을 말살하려 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단순히 청나라가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세자의 시신에서 본 검은 진실이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며느리에게 씌운 전복구이의 독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꾸며낸 거대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빈이 사약을 마시고 쓰러지던 날 한양 도성에는 때 아닌 우박이 쏟아지고 건개가 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하늘조차 이 비극에 분노한 증거가 아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잔혹한 사륙전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인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좌는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되었고 세자가 꿈꿨던 새로운 조선의 미래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날 밤에 진짜 범인을 향한 마지막 단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기록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나라였습니다. 왕이 내뱉는 작은 숨소리 하나와 가벼운 기침 소리조차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던 기록관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소현세자가 죽음을 맞이하던 그 긴박한 며칠 동안의 기록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도려낸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고 뿌옇게 변해버렸습니다. 왕실의 비서실에서 쓴 일기이자 당시의 일을 가장 자세하게 담았던 승정원 일기조차 세자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그때 세자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던 방 밖에서 붓을 들고 서 있던 기록관들의 손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심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그들이 적어둔 진실이 누군가의 강한 압력에 밀려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인 인조는 아들이 죽기 전부터 이미 병명을 정해두었는데 그것은 모기에게 물려 열이 나는 병인 학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자를 진찰했던 다른 의사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으며 학질이라고 하기에는 증상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빨랐던 데다 시신이 시커멓게 변한 것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록관들은 왕의 무서운 눈치를 보면서도 넉사에 남길 글자 하나를 고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실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장 사이사이에 숨겨진 비명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관은 세자의 몸 상태를 묘사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는 아주 위험한 표현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직접 주도하는 암살의 현장에서 기록관이 할 수 있었던 목숨을 건 마지막 저항이자 역사에 새겨 넣은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고발을 제외한 나머지 자세한 의료 기록들은 철저하게 왜곡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영익이 세자에게 놓았던 침의 위치나 사용한 약재의 종류는 물론이고 세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 한마디의 유언조차 공식 기록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기록하려 했던 이들이 그 직후에 하나둘씩 궁궐에서 쫓겨나거나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역사책에서 지워진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무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세자가 죽던 날 밤에 궁궐 우물물이 검게 변했다거나 세자의 방 천장에서 검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금은 아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날의 진실까지 통째로 지우고 싶어 했겠지만 사람들은 이미 왕이 완벽한 범죄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기록을 통제하고 목격자를 없애면 모든 것이 묻힐 것이라 믿었으나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는 궁궐의 차가운 바닥과 벽들은 여전히 그 비밀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죽은 뒤에 인조가 머무는 방에서는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세자의 시신에서 나던 그 기괴한 향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왕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것일까요? 이제 기록이 멈춰버린 그 어두운 곳에서부터 우리는 이 비극의 진짜 주인인 초연세자가 꿈꿨던 마지막 조선의 모습을 찾아보려 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비겁한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연세자가 죽고 그의 아내 강빈이 사약을 마셨으며 어린 손자들이 머나먼 유배지에서 차례로 숨을 거두었을 때 조선의 왕 인조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던 모든 그림자를 지원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승리자의 방에는 환희가 아니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악취와 공포가 들어앉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무거운 왕관 아래에서 서서히 정신이 무너지며 스스로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나타난 인조의 마지막 모습은 매우 어둡고 병약한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떠나보낸 뒤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는데
기이하게도 그 증상은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몸은 불에 타는 듯한 열기에 시달렸고 살갗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반점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궐의 의사들은 그것을 단순히 마음의 병이나 늙어서 생긴 병이라 불렀지만 궁궐 깊은 곳에서 일하던 나인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의 침소에서는 밤마다 세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인조가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둘렀다는 무서운 목격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홀로 깨어난 임금이 검게 변해버린 아들의 환영을 마주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가져온 서양의 물건들을 모두 불태웠지만 자신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힌 그 검은 시신의 잔상은 결코 태워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서늘한 사실은 소현세자가 죽은 뒤에 인조의 성격이 아주 잔인하고 비정하게 변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죽였듯이 누군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음식조차 믿지 못해서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먼저 맛을 보는 나인들을 몇 번씩이나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왕좌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그를 꼼짝 못하게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청나라의 황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마음속에서 내뱉는 날카로운 고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인조의 고통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의 운명까지도 위태롭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왕이라는 씻을 수 없는 꼬리표는 신하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왕실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조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몹시 싫어했으며 태자의 무덤을 초라하게 만든 것도 아들의 흔적을 역사에서 지우고 싶어 했던 그의 비뚤어진 집착을 잘 보여줍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인조는 평온을 찾지 못한 채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헛소리를 내뱉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그 가족을 모두 없애버린 이 참혹한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인지 아니면 자신의 초라한 권력이었는지 묻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비극이 남긴 영원한 질문을 넘어 인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효종이 숨기고 있었던 또 다른 진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남겨진 사람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대신한 사람은 그의 친동생이자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었습니다. 훗날 효종이라 불리게 될 이 사내에게 형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는 형과 함께 8년 동안이나 낯선 땅에서 고생을 함께했던 세상의 하나뿐인 혈육이었고 누구보다 형의 꿈을 잘 알았으며 형의 억울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목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보여준 행동들은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의외였습니다. 그는 형의 죽음을 파헤쳐 진실을 밝히는 대신에 오히려 그 위에 두꺼운 침묵의 흙을 덮어버리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이 온몸이 검게 변한 채 비참하게 죽었고 형수가 사약을 받았으며 조카들이 유배지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 인조가 벌이는 잔혹한 정리 작업을 묵묵히 지켜보며 조용히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심양에서 형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무색하게도 효종은 왕위에 오른 뒤 형의 독살 가능성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을 매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형의 존재 자체를 역사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듯한 그의 태도는 우리에게 차갑고도 무거운 의문을 던져줍니다. 사실 효종에게는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아주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대로라면 왕위는 소현세자의 아들들에게 돌아가야 했지만 할아버지인 인조는 손자들을 죽이거나 내쫓고 그 자리를 둘째 아들에게 억지로 넘겨주었습니다. 효종은 자신이 앉은 이 화려한 의자가 사실은 형의 피로 씻어낸 자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형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아 다른 아들에게 준 셈이 되기에 효종의 왕위는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죽음을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겨두어야만 했으며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대신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북벌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내세워 군사를 기르고 백성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형이 꿈꿨던 새로운 문물과 교류의 꿈은 북벌이라는 구호 아래 철저히 짓밟혔고 조선은 다시 문을 굳게 닫아건 채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실의 권력 다툼을 넘어서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관한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형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을 감았던 동생은 그 비명의 대가로 얻은 왕관을 쓰고 평생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기록은 효종을 효심 깊은 아들이자 국벌을 준비한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남긴 깊은 침묵 속에서 더 큰 진실의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소현세자 미스터리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아버지가 죽이고 동생이 지워버린 한 남자의 꿈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은 시신의 비밀이 되어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고 왕이 되어 자신이 본 세상을 조선에 펼쳤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길었던 이야기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그날의 창경궁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세자의 온몸을 뒤덮었던 그 기괴한 검은 빛깔은 단순히 독약 때문에 생긴 화학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바랐던 한 남자의 희망이 타버린 죄였을까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소현세자의 무덤인 소경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어느 한적한 숲속에 외롭게 남겨져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세자의 무덤은 작고 초라하며 그 어디에도 그가 꿈꿨던 거대하고 넓은 세계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날 의원 이영익의 침끝에 독이 묻어있지 않았거나 아버지 인조의 가슴 속에 아들을 향한 아주 작은 연민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요? 세자가 가져온 서양의 천문학 기구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그 당연한 진실이 조선의 땅에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먼저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 나라를 바꾸는 근대화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방의 날카로운 침으로 조선이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가능성을 단숨에 도려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세자의 죽음을 두고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며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단순히 치료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암살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지워지고
목격자가 사라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그가 죽은 뒤에 조선이 급격하게 문을 닫아거는 폐쇄적인 길을 걸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인조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효종은 북쪽의 청나라를 치자고 외치며 권력을 다졌지만 그들이 지킨 것은 낡아가는 성벽이었을 뿐 성벽 너머에서 요동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보았던 그 검은 시신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얼굴의 7 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온몸이 숯처럼 변해버린 그 사내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했던 낡은 세력이 미래를 향해 휘두른 잔인한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왕좌를 보존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심장을 스스로 찔러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세자의 방 문 밖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붓을 들고 서 있었다면 무서운 왕의 눈치를 보며 세자의 병을 거짓으로 적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그 검은 시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시겠습니까? 지워진 역사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잊지 마시고 오늘 밤은 그날의 비명 소리 너머로 사라진 한 남자의 꿈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